어, 다들 마스크 쓰셨고 또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전달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앉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조작을 해야 돼서 그 양해를 구합니다. 예. 오늘 전반적인 주제는 이제 그 대강 저렇게 화이트보드에 해놨는데 이제 그 키워드만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강의를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2017년부터 비대면으로 이제 유튜브로 그림을 팔았는데, 글쎄, 2017년에는 아마, 2017년, 2018년에는 그렇게 그림 주문이 별로 없었죠. 뭐 몇백 단위 이렇게 주문되다가, 2019년에 갑자기 50억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림 주문이. 1년 만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100억 가까이 그림이 주문이 돼가지고, 제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 그림의 값어치가 지금은 낮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화가들은 미래 가치로 사니까, 그래서 지금 가치로도 뭐 제 1분의 가치가 상당히 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초에 한 억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이 시간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늘 살지만, 오늘의 주제하고 주제에서 계속 나올 이야기가 뭐냐면,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가 됐다라는 게 사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미래 가치로 그림을 그리는 게 뭐 얼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만큼 생명의 가치 또는 우리 인간 관계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그것을 경제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원래는 우리가 몸값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예전에는요. 안 썼고 사람의 가치를 연봉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인 그 인문학적인 전환기이기도 해요. 인문학적인 전환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그림을 주문을 하셨던 분들이 제 유튜브 구독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5년.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제 그림을 산 거거든요. 5년 동안 저랑 소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지금 9년 넘게, 몇 달만 있으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부터 미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문자의 시대가 가고 동영상의 시대가 온단 말이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앞으로 동영상의 시대가 온다. 유튜브 다음 동영상이 또 플랫폼이 하나 또 나오거든요. 유튜브 다음으로 나올 플랫폼은 어떤 플랫폼이냐면, 저기에서 뭐랑 관계가 되냐면 공기지능하고 관계가 돼요. 공기지능 옆에 제가 지능의 보편화라고 써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20-30년 내에 저는 실현될 거라고 보는데,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 즉 뭐 전체 인류의 70억의 IQ를 7-80억의 IQ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영리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강한 인공지능이 공기 중에 보편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다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공지능하고 유튜브 동영상하고 자, 공기 중에서 인공지능이 늘 뜨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홀로그램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대화하고 싶은 상대를 상상만 해도 옆에 나타나 버려요, 그냥. 그게 공기지능입니다, 공기지능. 그 플랫폼의 시대가 오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는 참 많이 있지만 뭐 그냥 화면 하나 띄우고 제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쭉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을 좋아해서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 책 이제 사신 분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많이 사주셔서 감사하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외에서 번역서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하대 교수 김진석 씨가 쓴 인공지능에 대한 책인데 이게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훑어본 인공지능 관련서 중에 사유의 깊이가 가장 깊다. 그걸 느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런데 이 김진석 선생님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살짝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이고 좀 그걸 시니컬하다고 그러죠. 시니컬하다. 좀 기계 문명에 대해서 살짝 거부 반응이 있는 그 저자의 느낌이 계속 그 문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통찰력만큼은 굉장히 깊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나온 책 중에서 통찰력이 가장 없는 책이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이에요. 전혀 인공지능의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 이번에 또 신간을 하나 냈는데 뭐 에이트 싱킹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썼던 생각하는 인문학의 재출판이라고 하던데 굉장히 무책임한 책들이죠. 왜냐면은 인간의 지금 시대는 인간의 인문학에 대한 관념,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인데 자꾸 뭐냐면은 과거에 성공했던 특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이 사람들이 이 인문학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인문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마치 그 단순성이 헌금을 하면 부자가 된다. 뭐 이 정도로 단순한 얘기예요. 그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과거에 뭐 링컨 대통령 시절이라던가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네에 도서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잣집에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잣집에 가야만이 책을 구경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성경이 신부들이 이렇게 손으로 필사본으로 할 때 그 성경의 가격을 추산을 해봤더니 한 권에 1억이었어요. 책 한 권에. 그 이후에 이제 구텐베르크 그 인쇄기가 나온 다음에 책들의 가격들이 대충 한 1,0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권당 1,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가격으로 추산해보면. 셰익스피어 시대에 영국에서 책이 굉장히 많이 출판됐거든요. 그때가 약 100만 원쯤 했습니다. 책 한 권에. 지금 여러분 10,000원에 샀죠? 네, 100분의 1에 사신 거예요. 그때 셰익스피어 시대 이후에.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과거의 사람들이 그 인문학을 책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의 크기가 딱 그 금액의 크기랑 비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목사나 신부나 그 교황에 그것만 듣다가 라틴어가 이제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교황만 읽던 그 성경을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읽을 책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책이 자기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그 감동의 크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거거든요. 그 책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 내용 나쁜 거 있어요? 자기계발서 100권 읽으면 100배 성공하고 자기계발서 1권 읽으면 10분의 1, 100분의 1 성공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감동의 크기가 깊게 들어오면은 그만큼 행동력하고 실천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이에요. 인문학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 번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작가가. 그러면서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어려운 책을 보게 만들죠. 추천도서를 해가지고. 애들은 책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가 되고 책에서 감동을 못 받는 애가 돼버려요. 우리가 학교에서 잠을 자다가 교사들한테 매 맞고 큰 사람들은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든요. 교육에 대한 트라우마. 아무튼 이지선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인문학이 우리가 이제 지금이 거대한 전환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포스트 코로나 영상을 보면 두 가지 얘기가 꼭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우리가 거의 한 5, 6년 계속 회자됐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좀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클라우스 슈바프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도 썼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 번역이 안 됐다고 합니다. 번역이 안 됐으니까 번역본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죠. 거대한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대공황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팬데믹, 코로나하고 인공지능이 만나버린 거죠, 두 개가. 4차 산업혁명이 한꺼번에 시너지가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곱하기가 돼버린 거죠. 거대한 리셋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제목처럼 미래 인문학인데, 과연 리셋은 리셋인데, 우리가 사실 리셋이라기보다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대로 우리가 300년 전에 자본주의가 시작하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대가 한 10세대가 지나면서 잘못 생각해 왔던 것들이 그레이트 리셋하는 식인 거죠. 리셋, 컴퓨터 그냥 껐다가 다시 켜는 건데, 새롭게. 운영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꽤 깊이 있는 책하고, 물론, 제가 쓴 인공지능 책이 더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10,000원에 사신 거, 그게 좀 더 실용적이고, 좀 어떤 새로운 관점이 좀 더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마케팅 책 중에서 2017년에 나온 책인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책 3권을 가져왔거든요. 약간 요약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지금 뭐냐면은 인간이 변해왔던 거예요. 마케팅이 변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 앞으로는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 이제 그런 리셋, 다시 세팅하는, 모든 게 다시 세팅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세팅될 것이냐, 즉 여기서 코로나에 대한 책은 안 가져왔어요. 그건 이제 말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고른 게 보살핌의 경제학인데, 케어링 이코노믹스예요. 케어링 이코노믹스. 보살핌의 경제학으로 하트가 그려져 있죠. 이 3권의 책이 오늘 강의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이것은 제가 무슨 제 어떤 제 가치관이나 철학을 이렇게 강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저는 이제 1989년부터 엘빈 토플러의 그 제3의 물결이네요. 그 책이 나왔을 때부터 미래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넘었죠. 30년 넘었죠. 30년 넘게 미래학하고 뇌과학 두 가지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어요. 뇌과학하고 미래학. 그 책도 그래서 그 두뇌 사용 설명서하고 미래인문학 책을 쓰게 된 거죠. 제가 그 책을 썼던 시기는 25년 정도 공부가 됐을 때 그 책을 썼는데 25년 정도 계속 그 책을 읽고 사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TV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 저건 잘못됐는데 이걸 제가 얘기하기 저도 모르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틀릴 것 같다 이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5년이 지나니까. 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대식 박사라든가 이런 그 카이스트의 교수들이 강의하는 걸 들어봐도 또 아무튼 뭔가 잘못된 게 느껴지고 박문호 박사 같은 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너무 학자품이다. 이걸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활용을 하냔 말이냐.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떠먹을 수 있게 전달해주는 또 학자가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제가 쓰게 된 거죠. 책이라는 것은 억지로 써도 나오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책은 자기 가슴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몇 가만히 쌓여야 돼요. 도저히 내가 이 말을 안 하면은 돌아버릴 것 같다. 그 불만이 막 쌓여야 되거든요.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왜 이렇게밖에 책을 못 쓰지? 이 불만이 막 쌓여야 됩니다.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책이 될 때 이제 그게 진짜 책이죠. 그렇게 이제 칼럼들을 쭉 쓰면서 이제 그 두 권의 책을 제가 이제 썼는데요. 아무튼 질병부터 얘기해 볼까요? 질병, 코로나는요. 주기적인 현상인데 지구의 온도가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질병 발생률이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요. 약 6배에서 30배가 올라갑니다. 전염병 발생률이.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그게 기후변화예요. 코로나는 기후변화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저거 말고 인간이 오지를 탐사하기 시작하면서 동물들끼리만 오가던 바이러스를 우리가 가져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인 게 예를 들자면 빙하만 녹아도요 바이러스가 퍼져버려요. 10만 년 전에 빙하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만년설이. 그럼 그 공기 중에 돌아다니던 그 바이러스가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전염병은 계속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코로나의 치사율이 약 1% 정도 되는데 5%짜리가 올 거고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경향성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언제 오느냐의 문제예요. 진화생물학을 공부를 해보면 우리 DNA에 우리의 선조들이 과연 몇 프로씩 살아남아서 진화됐는가라는 그 퍼센트가 나옵니다. 15%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상에서 생명체 진화를 이끌었던 전염병은요 치사율이 85%입니다. 그래서 저는 85%짜리 전염병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비대면하고 가상현실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거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지구 기온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지구 기온이. 전염병 발생률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아주 주기적인 현상이에요. 지구상에서 100만 년 동안 계속됐던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대량 멸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종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5만 년 전, 10만 년 전에 지구상의 기온이 올라갔을 때 어떤 종이 다 멸종했겠죠. 재수없는 특별한 그 종들이. 멸종할 때 어마어마하게 그 생물 다양성이 그 단속 평형설이라고 하는데 그 진화생물학에서 생물종이 확 퍼지다가요 갑자기 90%가 사라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종의 분화가 일어나다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종의 분화가 일어나다가 어느 시기에 종이 1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거의 한 95%가 사라지는 때도 있어요, 지구상에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해성 충돌, 기후변화, 뭐 화산 폭발, 뭐 여러 가지. 근데 거기에 전염병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희망은 뭐냐면은 인간이 신기술을 발명하는 속도보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때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인공지능이 해법을 찾아낼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역시 코로나 백신도 인공지능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어떤 의료계에서도. 그러니까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농담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을 멸종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그 여자 인공지능인가 그랬는데 소피아인가. 그리고 또 한 인공지능은 인간들을 인간 동물원에 가두고 내가 잘 보살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한슨가라는 인공지능이 있었고, 또 한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들의 미사일 시스템을 내가 해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하고 크루즈 미사일 전체 시스템을 자기가 해킹하면 자기가 전체 인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 나한테 잘못 보이면 미사일 다 발사시켜버릴 거야 이거죠. 그런데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은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언어를 배운 거예요, 인간들한테. 즉, 테러리스트처럼 막 10대들은 험한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욕도 잘하고, 폭력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되면 이제 그런 언어 구조가 그 인공지능한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인공지능 학자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뭘 놓치느냐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기계는 공부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화심리학하고 진화생물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놓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은 체내의 물질이 호르몬 물질이 변한 다음에 욕망을 느낍니다. 몸이 먼저 변해요. 근데 그 인간 체내의 물질이 변하는 것이 아주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좀 무의식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모든 것을 아는 어떤 귀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우리의 그 되뇌 피질보다 두뇌 의식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거나 그런 어떤 모든 인간들은 그런 짐승 같은 촉이 있어요. 촉. 그 촉을 잃어버리면 이제 사는 게 좀 많이 힘들어지죠. 왜?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인간이 촉을 잃어버려요. 타이밍을. 지금 이걸 포기해야 될 때, 투자를 들어가야 될 때, 돈을 빼야 될 때 이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촉을 잃으면. 제가 뇌과학을 연구해보니까 인간이 어디서 가장 촉을 잃어버리냐면 학교 교실에서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을 무시하고 잠만 잤던 애들이 부자가 되는 경향성 혹시 못 보셨나요? 제 학교 다닐 때 찌질이었는데 저 뒤에서 잠이나 퍼자고 불량부들이라고 돌아다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나는 공무원 준비하느라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쟤 어떻게 저렇게 부자 됐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걔네들은 그 촉을 거세당하지 않은 거죠.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교육 시스템은 인간의 약간 초인적인 감각을 거세시킵니다. 그게 이제 공교육 음모론인데 명문대 음모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에서 왜 살인 명문대를 만들었는가 했더니 부자들이 명문대를 만든대요. 그런 다음에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상류층으로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그 감각을 버리고, 본연의 어떤 그 초인적인 감각을 버리고, 초감각을 버리고 공부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그래서 이 세상에 명문대를 만든 목적이 실은 지구상의 그 상류층 1% 상류층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천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문대의 목적이랍니다. 이게 이제 명문대 음모론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런 경향성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본연으로 돌아가야 가는데, 자, 인공지능의 얘기하러 여기까지 왔는데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욕망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타심이 됐던, 질투심이 됐던 간에, 비교해서 자기는 이렇게, 나는 남들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내가 돈이 더 많을 때. 아무튼 그런 어떤 그런 우월의식 같은 거. 이런 모든 게 감정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체내의 세포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 그다음 두뇌에서의 그 시냅스 사이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없으면 그 욕망이, 그 감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바로 그 세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 학자들이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말살시켜버릴 거야, 인류를 지배할 거야 하는데, 그게 가짜 욕망이에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애들이, TV 프로, TV 영화, 슈퍼맨 보고서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잘. 맥락은 갖고 있는데, 진짜 그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세포가, 인간들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약 38억 년 진화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38억 년. 물론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빨라서 인공지능이 그 부품이 나노화되고 더 나아가서 상호학적인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세포랑 비슷한 그런 어떤 나노바이오가 인공지능 로봇에게 장착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얘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된다면, 거기서 진짜 우리가 느끼는 욕망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로봇이.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50년은 걸린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50년은 걸린다. 지금 여기서 우리 그냥 일단 50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정말 인공지능이 그런 욕망을 갖기 전에. 진짜 우리보다 10,000배가 아니라 사실 몇 조 배 뛰어나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의 IQ가 인간보다 몇 조 배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조 단위가 넘는데요. 양자 컴퓨터 이렇게 가버리면. 걔네들이 욕망까지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인간을 질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1조 배가 뛰어난데. 그러면 정말 장담 못하죠. 인류는 말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나마 50년, 100년 정도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은 세포하고 호르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요.
즉 욕망의 진화를 38억 년 동안 인간이 38억 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욕망의 진화. 이거를 단기간에 인공지능이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껴요, 얘네들은. 그냥 굉장히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공기지능화 될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은 과도기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상류층 인공지능 회사의 간부들이 먼저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할 거예요. 구글 같은 데서도 인공지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일 좋은 거는 지들이 비밀로 가지고 있고요. 밑에서부터 풀어요, 공짜로 소스를. 그래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구글에서 개발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푸냐? 빅데이터를 모으려고 풀어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스파이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구글의 인공지능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 공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풀면서, 공짜로 풀면서.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현상이 포스트 코로나랑 겹쳐서 우리는 아마 20, 30년은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 초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적적인 정말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기적적인 뭐 천재가 나타나든지 해서 그 천재 해커가 구글의 인공지능 전체를 그냥 지구상에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인간은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인공지능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비관론에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최대한 앞으로 내가 50년간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로 마음먹고 그와 비슷한 비대면 가상현실 쪽, 그리고 SNS 쪽을, 물론 우리의 정보를 플랫폼 기업, 뭐 아마존이나 구글 이렇게 뭐 플랫폼 기업한테 우리 정보가 나가긴 하죠. 그러나 교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래,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즉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이제 프라이버시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우리의 사생활이라는 거, 나의 감정이라는 것, 그냥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고 국민기본소득 뭐 조만간 이제 점점 늘어날 텐데, 근데 재정이 없어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국민기본소득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기본소득으로 가기 전에 한 두세 가지 과도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극빈층에게 가는, 그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과도기가 뭐냐면은 자기 프라이버시를 공개하는 사람일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시대가 20, 30년간 지속될 거예요. 즉 자기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슨 대화를 했고 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SNS 등 뭐 인터넷과 휴대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뭐 게임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임, 애들 막 게임에 중독된 애들 많죠. 근데 생각보다 게임을 열심히 하는 그 애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게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어요. 거기서 막대한 돈이 돌아가거든요. 막대한 게임 머니가 돌아가요. 그 게임 머니가 왜 돌아가죠? 바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거든요. 우리의 원동력이, 자,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좀 알아듣기 쉽게 되게 좀 우리 실감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돈 쓰는 재미를 알지만 인공지능은 돈 쓰는 재미를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돈 쓰는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극소수가 그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풀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저절로 부의 재분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결합된 플랫폼. 그런데 그 플랫폼 기업의 부의 재분배, 벌써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의 부의 재분배는 그냥 뭐 인간이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업에 정보를 많이 제공했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기반 지역 경제, 온라인 기반 돌봄 경제가 뜰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인간들의 모든 장사는 봉사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봉사 정신을 갖던지 아니면 미리 나는 이게 장사가 아니라 봉사라고 생각을 하던지 그럼 성공한다고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외치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그 5, 6년 전부터 5, 6년 전 영상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증거가 있죠. 미래사회 마케팅 시장은 온디맨드하고 O2O가 가장 중요해진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O2O. 온오프라인의 트윈스. 즉, 오프라인에 있는 게 온라인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있는 게 오프라인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육체적인 체험을 원하는 사람이 오프라인에 오거든요. 와서 또 체험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온라인에 올려요. 네. 그럼 오프라인에서 체험한 사람은 다시 집에 가서도 온라인에서 그걸 또 활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O2O가 계속해서 고객들 충성도를 잡아내죠. 근데 온라인만 있고 오프라인이 없거나 오프라인만 있고 온라인이 없다 그러면 고객 충성도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O2O를 기반으로 온디맨드 경제가 계속 뜨는 거죠. 완전히 뭐냐, 핀셋 맞춤 마케팅. 핀셋 맞춤 마케팅이 어떻게 가능하죠? 인공지능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소비 패턴하고 SNS에 뭐 40년 살았다 그러면 40년 동안 자기 부인한테 요즘 40세다 그러면은 한 20년 동안은 이 사람이 자기 가족 생일 때 뭘 샀는지를 인공지능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홈쇼핑을 했다거나 인터넷 기반으로 카드를 썼다거나 하면.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더 잘 아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두 가지 도표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니까 수다를 떨다 보면은 근데 이건 수다는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제 어떤 그 30년 공부의 통찰을 30년 공부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도서관에 살 정도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림이 안 팔려서 그동안. 근데 지금 그림이 팔리기 때문에 그림 그리느라고 이제 정신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다음에 욕구 8단계설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건 뭐냐면은 돈에 대한 욕구 몇 단계죠? 8단계 정도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욕구 8단계. 이 돈에 대한 욕구 8단계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막 돈을 벌고 있는 신흥부자들은 어디에 돈을 쓰는가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본적인 욕구,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8단계로 비교해보면 이제 생리적 욕구죠. 먹고 싸고, 뭐 그런 거죠. 자고. 안전자금 확보.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매슬로우 단계를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이 누가 이거 만들었는지 지금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책에 나와요. 책에 나오는 도표인데. 그 다음에 여가활동. 이제 여가활동. 좀 자기 자존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윤 창출. 이게 이제, 사회적 성과를 내면서 인정받는 그런 단계.
그러면서 이제 투자, 자기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이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이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구나. 이걸 인식하는 단계. 그래서 책임 있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인류 전체가 자본주의가 거대한 리셋, 그 전환기를 맞으면서 지금 그 단계가 책임 있는 투자의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즉,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막 쓰는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돈을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난 거죠.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게. 돈이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졌죠, 이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쓰는 것을 하나의 우리 삶을 구성하는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좀 더 미래를 생각하는 단계가 이제 그 다음 단계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양질이 지속 가능한 삶을 확대하는 선순환 투자.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친환경, 친생명, 지속 가능성, 사회적인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그런 게 아니면 신흥부자들은 돈을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투자금을 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돈을 쓰는 거하고 좀 달라요. 네. 베이비붐 세대가 돈을 쓰는 것은 좀 더 단순합니다. 네. 여가 활동하고 건강이죠. 즐겁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네. 바이오. 즉 비대면 시대인데 어떻게 즐기긴 즐겨야 되겠는데 온라인에 익숙치가 않아요.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사실 1차 베이비붐 세대 요즘에는 유튜브 엄청 많이 봅니다. 네. 활용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돈이 있는 베이비붐 계층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 향수가 있죠. 직접 대면에 대한, 비대면이 아니라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고기 파는 집, 갈비집은 안 되지만 테이블이 두세 개 있는 막걸리집은 계속 잘 되잖아요. 거기는 왜 그러죠? 자기 단골들만 오잖아요. 자기가 늘 만나는 사람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호흡을 했어. 이미 우리는 침을 나눠버린 사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작은 가게는. 그러니까 그 작은 가게만 찾는 거예요. 작은 가게 오면 줄 서 있어요. 어르신들 막걸리 먹으려고. 거기 오는 사람 다 자기 친구들이니까, 동네 사람들이고. 이게 이제 충성 고객을 가진 작은 가게는 계속 된다. 왜? 인간이 그 베이비붐 세대는 대면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큰 거는 안 되는 거죠. 왜? 불특정 다수. 누가 왔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죠. 자,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박리담회로 갈 수밖에 없다.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에. 박리담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 건지 봉사를 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내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편화가 되어버립니다. 즉, 자기 월급이 안 나오고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그게 생존 상태입니다. 생존 상태. 그렇게 20, 30년 너무 심했나요? 아무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조가. 그게 봉사죠, 봉사. 내가 봉사한다는 느낌이 지금 현재 없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서비스하든지, 즉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가격 낮추기 경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메슬로우 단계도 좀 보긴 해야 되는, 잠깐만요. 도표가 나온 김에 메슬로우 도표가요. 이건 인공지능 도표고요. 제 강의가 좀
100페이지가 좀 넘다 보니까요.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되게 죄송합니다. 이게 메슬로우였군요. 이 메슬로우 피라미드가 포스트 코로나, 거대한 리셋하고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요. 메슬로우가 말년에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피라미드 잘못 그렸어. 뒤집어 쌓였는데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젊은 시절 연구할 때는 인간의 욕구는 당연히 1차적으로 생리적인 단계, 안전, 소속감, 친구, 자존감, 나 이제 사회적으로 입신했어. 입신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자아실현, 이게 성공했어, 이거거든요. 근데 자아실현의 욕구로 가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메슬로우가 자아실현 욕구를 4개로 나누죠. 인식의 욕구가 먼저, 뭔가 배움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식의 욕구와 미적인 욕구를 지나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자아실현을 딱 하면은,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어찌 보면은 이제 소수의 이야기겠지만, 성공한 소수의 이야기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아실현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겔치라던가 빌 게이츠, 그다음에 저커버그, 페이스북에 이런 친구들 90%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게 뭐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입니다. 맨 마지막. 물론 다 기부하고 남는 돈도 어마어마한 돈이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넘어가죠. 그 어떤 부의 어떤 특정 단계를 넘어가는. 그때부터는 자기 초월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어떤 뭔가 자기가 봉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면 안 행복한 거예요. 돈과 그 행복 지수의 그 상관관계 아시잖아요. 그게 대략 보니까 한 달에 한 1,200 정도,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돈에 의해서 행복도가 증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간관계에 의해서 행복도가 좌지우지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 때까지는 더 벌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쓸만한 거예요. 네, 1,000만 원, 한 1,200까지는. 그러니까 연봉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까지는.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더 많이 생길수록. 근데 그 다음에서는 행복을 만드는 요소가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어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메슬로우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말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반대의 피라미드, 역피라미드가 있더라는 역피라미드. 무슨 얘기냐? 자, 역피라미드 설명해 볼게요. 오랜만에 설명해 이런 인간이 예전에 자주 써먹었는데요. 자, 인간이 마치 신과 합일된 경지 같은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확장이 돼서 불교 철학에서는 불일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남이가는 좀 이렇게 나쁘게 쓰인 말이고요. 어쨌건 나와 타인, 동물, 환경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할 수 있고 옆집 할머니가 아프면 결국에는 우리 집 애가 그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이번에 코로나가 그런 거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 정이 얼마나 유사한가. 이 코로나가 흑인, 백인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DNA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걸 완벽하게 느끼는 상태, 그 전체를 하나로 보는 상태, 자기가 또는 어떤 신앙심에 있어서 신과 이렇게 함께 사는 그런 상태.
이건 착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비우고 사는 그 상태. 그게 초월적인 욕구까지가 간 단계인데 그 단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단계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 감각이든 그 성취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자아실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본 요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재산이 많아지고 하는 것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느낀다면 끝없는 갈증이 시달린다는 것이죠. 항상 나보다 부자가 있으니까요. 자기 초월의 욕구가 없으면 자아실현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아실현이 욕구, 이게 또 없으면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포기한 분 좀 많이 보셨죠? 자아실현의 욕구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머리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와 관련된 겁니다. 이거 머리 빠지는 거. 네. 제가 제 스타일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심을 수도 있지만 안 심었어요. 네. 어쨌건 자아실현의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스타일을 포기해버려요. 그 아름다움의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배우질 않아요. 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아름다움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지금 가득 찬 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런지 아름다움을 포기하신 분이 없네요. 아무리 둘러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네요. 보니까 스타일이. 자, 더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도표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졌더니 어떻게 돼요? 친구를 만나기 싫어요.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나를 도와줄 친구가,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한테 그냥 이렇게 돈을 빌려줄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 금액이 얼마였더라? 한 1,000만 원인가? 뭐 차용증서 없이 그냥 아유 그래 그렇게 됐어? 그리고 뭐 1,000만 원씩 너한테 줄 친구가 몇 명이, 우리나라 굉장히 인원수가 적어요. 없어요. 그 전 세계 외국 다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요, 그 김누리 교수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보다 더 미국화된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정이 막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한국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좀 표현이 달라요. 뉘앙스가 좀 다른 건데, 우리는 6.25, 임진왜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금반지를 꼭 갖고 있어야 돼. 이 금반지를 줘버리면 전쟁 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전쟁 났을 때 이거 보석을 내가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종잣돈하고 그 쌓아놓고 자는 욕구가 강해요. 이게 돌고 돌지 않아. 우리가 재난을 경험한 트라우마의 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못 빌려주는 거예요. 한 100만 원 단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0만 원 단위 이건 쉽게 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친구가 위해를 처했을 때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미국하고 좀 다른 측면이. 근데 그런 측면으로 약간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이. 자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도와줄 만한 친구가 굉장히 적다고 대답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소속감에 약해요. 낮아요. 그래서 사람은 소속감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안전의 욕구. 불안해져 버려요.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안하고 공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무죄 알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잖아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지금도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이게 완전히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죠. 이 돈을. 자, 불안한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생리가 망가져버려요. 호르몬이 망가져버려요.
근데 제가 지금 옆 피라미드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거대한 리셋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바로 이 매슬로우 단계에서 매슬로우 역구 피라미드 단계가 뒤집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자본주의 방식, 70년대 80년대 성장기의 그 자본주의의 방식, 우리의 할아버지 또는 우리의 아버지가 나에게 교육시켜왔던 말들, 그거는 매슬로우 단계에서 정상 피라미드 방식이거든요. 너 인마 성공해야 되는 거야, 성공해야 되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이 단계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래야지 뭐냐. 첫째, 사실 경제적으로는 망해갈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줄어들고 망해갈 건데 그것을 망해간다. 내가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인식을 버려야 돼요. 이 지구 문명 전체가 성숙의 단계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나도 동참해야지 뭐. 나도 내려놔야지. 나의 성공의 그 기준을 기준하고 돈하고 분리시키자. 이건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현재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장사를 하려고 들어요, 사람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소가, 이상한 미소가 나와, 손님이 왔을 때. 밝지가 않아요. 썩소가 나와요, 썩소가. 이게 그 제8일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신발 가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김기수 선생님처럼 소통의 리더십 같은 거 강의하는 강사가 이제 그 영화에 잠깐 나와요. 8.15에. 그래서 이제 신발 매장의 그 매장 직원한테 당신의 미소는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면서 한동안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조사를 해보면 인간이 그 눈가에 주름이 있잖아요. 이 눈가에 주름이 지는 게 진짜 미소냐 아니냐를 판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 이빨이 좀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제일 안 좋은 미소 제가 한번 이렇게 흉내 내볼까요? 그 주름 생기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웃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감하시는 여성분들이 좀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미소, 가장 안 좋은 미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를 못해요. 그 미소에서부터 이미 손님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고사동 기린 오피스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13층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가게 주인인데 나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가게 주인이랑 나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데는요 10m 떨어져 있고 저 안에가 있거든요.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종업원하고 사장이 다 동시에. 나 그냥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눈 딱 마주치면 바로 인사해요. 근데 썰렁한 집은요 특성이 있어요. 인상 쓰면서 간판을 내놔요. 인상 쓰면서 간판을 내놔요. 그게 원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인인데 자기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진정한 미소는 자기 초월의 욕구가 진짜 자기 가슴에 자리 잡지 않으면 나오질 않습니다. 친절함이라는 것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걸 느껴버리기 때문에 느껴버려요.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느껴버립니다. 그게. 자,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정리한 것만 몇 개 보여주고 그다음에 책 요약하고 끝내버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많은데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2018년에요. 우리 미래 사회를 위협하는, 미래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 재앙이 온다라고 외친 교수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리시먼 교수네요. 리시먼 교수가 쿠데타는 이제 좀 약간 제3국에서 많이 일어나죠. 쿠데타, 대재앙, 팬데믹도 대재앙이죠. 그 다음에 정보 권력, 즉 인공지능을 가진 기업들에 의해서 위협당할 수 있다. 그 사회가. 제가 기후변화, 저거 대재앙이랑 관련되거든요. 그 다음에 AI, 저게 이제 그 정보기업이죠. 정보기업. 저게 굉장한 위기예요. 실제로 지구의 미래학자들이 3대 위기가 기후변화, AI, 고령화예요. 미래학자들이 꼽는 공통적으로 한 70% 이상이 꼽는 우리 지구 문명을 위협하는 3대 위기, 기후변화, 인공지능, 고령화예요. 고령화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실은 아직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한 15년, 20년만 지나면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병원비를 대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75세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경고를 한 사람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감시사회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시당하게 될 것이다. 예. 지금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이름이 공개돼 버리죠. 우리 가게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재해, 노령, 질병 이런 게 위기였는데 지금은 실업, 직장이 사라지는 거, 노동이 사라지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다양한 노동 가치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인간은 레이버, 노동하고 워크, 작업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플레이라고 했던가? do, 액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노동, 작업, 행위 이 세 가지로 인간은 살아간다 했는데 이 노동의 시대가 작업의 시대로 넘어가요.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행동이에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이게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취미를 워크라고 해요. 작업이라고 불러요. 우리 화가들은 나 작업하고 있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림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나 일하고 있어는 돈이 됩니다. 왜?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일하고 있어. 나 작업하고 있어. 돈이 될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나 행위하고 있어. 액션. 행위하고 있어. 이거 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일하는 삶에서 작업하는 삶으로 넘어갔다가 행위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잉여인간이 된다고 표현해요. 잉여인간. 일자리가 없는 인간. 근데 잉여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유행했던 말 중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잉여인간이 대다수가 되어버리거든요. 즉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80%고 일 안 하는 사람이 20%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80%가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이 20%가 됐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냐면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인간적인 거야. 이게 정상이야. 이런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저절로.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80%가 놀고 20%가 직장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노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왜? 노는 게 정상입니까? 봐봐요. 일하는 게 정상일 때는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겠죠? 근데 인간의 문화가 노는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더 잘 노는 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잘 노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이미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장사가 봉사가 돼야 되는데, 그죠? 내가 진짜 서비스 정신으로. 즉, 자본론인가 거기서 나왔던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돼서 나왔던 뭐 빵 굽는 사람은 뭐 자기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다 빵을 팔라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 이게 안 맞아떨어집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어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게 다 들통나버리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서, 즉 마치 그 아파트 뭐랄까 원가 공개랑 비슷한 겁니다. 아파트 원가 공개, 그게 과도기적인 상황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남는 것도 없는데 막 열심히 봉사하는, 이게 장사인지 봉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떤 사람이 살아요. 그럼 굉장히 그 사람의 충성 고백하고 도와주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 뭐 오히려 그 장사꾼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혀 이제 그 부자가 되는 컨셉이 바뀌어버려요. 더 착할수록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미 그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기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 바로 들켜버린다. 바로 매장당한다 이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양한 노동 가치는 이제 워크하고 플레이, 액션 같은 것들, 노는 거, 그냥 단순한 행동들이 이것도 가치 있다고 쳐줄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국민기본소득의 당위성이 뭐냐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뭐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인도고지 이야기 하세요. 인도고지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줄 아세요? 인도고지들은요, 돈을 주면 감사하다는 인사 안 한대요. 왜냐면, 야, 임마, 너 나 때문에, 임마, 복 짓는 거잖아.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이 돈을 받으면서. 예. 인도에 유학 갔다 온 그 형이 해준 얘기예요. 인도고지들은 돈, 이렇게 거기 안 죽인대요, 돈 주면. 너 임마, 나 때문에 임마, 너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우열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누군가의 친구가 돼준다거나 누군가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돌봄을 당하는 것도 관계예요. 그것도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국민기본소득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받게 되느냐? 누가 더? 봉사와 돌봄을 하는 것이, 즉 우리가 제가 이제 제 책에 이제 서문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손님들에게 웃어주는 것이 과거에는 그것이 가치로 평가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공기지능이 되고 우리의 뇌파가 이미 뇌파를 읽는 기계까지 나왔죠. 생각을 읽어버리죠. 뇌파가 온라인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되게 웃긴 게 내가 어느 정도의 매슬로우 마지막 단계, 내가 어느 정도의 초월적인 의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두뇌 속에 깔려 있는가가 측정이 되어버립니다. 즉 미소의 진정성이 측정되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인사했는데 더 친절하게 했다고 돈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블록체인 혁명이에요. 그건 제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종교적인 얘기가 있는데 넘어가고, 이 도표에서 제가 플랫코라는 것, 플랫폼하고 에코시스템의 결합된 말이에요. 이어령 선생이 디지로그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지방화하고 글로벌 세계화가 동시에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플랫콜라이제이션, 신조어입니다. 플랫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거대한 흐름이에요. 즉 인공지능에 의한 플랫폼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극소수의 정보 권력이 부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단 그 극소수의 정보 권력은 인공지능을 무료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잘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계속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친절함과 봉사로 이용을 해야만 하는 거죠. 왜? 인공지능이 우리 마음을 읽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요. 인간이 아는 것보다 더 친절함을 수치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일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대기업, AI를 가진 대기업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남아있는 게 뭐죠? 에코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붕괴가 되는데, 여기 보면 농업과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강화할 수밖에 없던데, 여기서 농업이라는 것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즉, 친환경, 바이오, 먹거리 쪽은 국가가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이제 음식을 수입할 수 없는 시대가 오니까요.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니까. 앞으로 치사율 5%짜리 온다니까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거 안 풀려요. 완전 바뀐 겁니다. 생존법이. 자, 근데 제조업 기반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약간 좀 무서유, 일본에서 있었던 그 단사리 운동이라고 비우기에 이제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이. 차도 안 사요. 요즘 애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래요. 그리고 좁은 가운데에서 살면서 행복해 합니다. 왜? SNS, 인터넷, 비대면이 있잖아요. 온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뭘 소비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만이 제조업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무작정 제조업 지원해 줄 거야? 아니요. 소비가 돼야 지원을 해주죠. 국가에서. 지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지원을 따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줄 수 없고 플랫폼 기업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니까. 즉 부자가 돈을 안 풀면 자기 부자가 망한다 이거죠.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돼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KEI 유정일 박사가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작년부터 외쳤는데 사람 중심 경제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 세 가지 뉴딜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거대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 현 정부의 뉴딜은 이제 뉴딜이 아니죠, 실은. 효과도 부분적으로.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제가 진짜 좀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케팅 얘기하고 그냥 끝낼게요. 왜냐면은 오늘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했는지 좀 읽으면서 잔잔하게 한번 끝내볼게요. 좀 더 좀 현실감 있게 다가갈 겁니다. 마케터가 하는 얘기니까. 마케팅을 정의 내립니다, 이 사람이. 근데 마케팅의 정의가 계속 이 책이 넘어가면서 바뀌는데 처음에 마케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마케팅은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래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객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과거의 마케팅 개념입니다, 이게. 이 시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케팅의 그 정의 자체가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2단계. 마케팅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다로 바뀐 거예요, 마케팅.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오늘 인간을 이해하는 강의를 제가 전혀 못했어요. 원래 미래인문학 김기수 선생님 잘 아실 텐데 제가 미래인문학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강의를 1시간, 2시간씩 하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뭐를 이해하죠? 인간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개념도 변해버린 것이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이제 자, 그 인간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문명의 초창기에 정의 내렸던 게 뭐죠? 그게 바로 진선미예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인간이 생각하는 그 가치의 세 가지. 이거는 뭐 진정성, 착한 거, 선은 용도라는 뜻이 있거든요.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고, 미는 아름다운 거, 뛰어난 거 뭐 이런 건데. 그 진선미인데,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그 진선미에 기반한 어떤 자기만의 철학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하지 말래요. 어떤 장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게 2017년 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프 베조스는 이걸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엄청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450만 명이 있다면 상점이 450만 개가 있어야 된다. 가게가. 이 온라인 가게는 이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완벽한 핀셋 맞춤이죠. 고객 맞춤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 가게가 나의 그 영업 방식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고객에 대한. 그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생 이름 다 외우듯이 외우고 또 외우고 이름을 뭐 그게 좀 먹힙니다. 앞으로. 그래도 몇십 년간은 그게 먹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쟁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진정성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데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하려고 해라 이런 이야기들. 유행을 따르지 말고 이제 기본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느껴라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혹시 제가 질문을 받는다라면은 한 5분 정도만 하고 저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선생님, 김기수 이 정도로 강의 마칠게요. 일단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사실 이 공간에서 오늘 처음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아주 열심히 듣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요. 오늘 이 강의를 해주신 우리 고영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작가로 분명히 발돋움할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고영훈 작가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뵀는데 저희 과정이